자,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 1차 시에서 여러분께서는 묘사문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다. 어떤 게 묘사문이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묘사라는 것을 언제 활용하는지, 그 다음에 그것을 글로 옮겨서 활용하는 경우가 언제 있는지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실제로 어떤 사진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 그 사진을 보지 못했지만 여러분이 묘사하고 있는 글만 읽어서 어떠한 장면이겠구나를 생생하게 떠오르게 한다면 여러분이 굉장히 묘사를 잘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서사문이 무엇이고 이 서사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공부한 설명문이나 논증문은 어떠한 사실이나 주장을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 서사문은 앞서 1차 시에서 강의한 묘사와 같이 정서적인 글 쓰는 사람의 감정이나 느낌을 드러내는데 효과적인 글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서사에는 일기나 편지와 같은 굉장히 개인적인 글에서부터 여러분이 많이 읽는 소설이나 수필과 같은 문학 작품까지 글을 쓰는 사람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그게 아니면은 견해를 밝히는 글에 두루 사용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예를 들어 한 7살부터 한글을 쓰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7, 8살이 되면 간단하게나마 자기에게 오늘 하루 있었던 어떤 특별한 일을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일기장에 쓰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사라는 것이 이름만 바꾸었을 뿐이지 말 그대로 개인적인 글, 여러분이 그동안 초등학교 때부터 써온 일기, 혹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보낸 편지와 같은 아주 개인적인 글이 바로 서사라고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설이나 수필과 같은 것도 수필은 자기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겪었거나 경험했거나 머릿속에 떠오른 개인적인 감정, 개인적인 느낌을 잘 표현해낸 것이고, 소설의 경우에는 실제 존재하는 일을 쓰기도 하지만은 머릿속에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 인물을 만들고 그 인물들이 서로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갈등이 클라이막스가 되어서 서로 간의 다툼이나 어떤 것으로 전개가 되었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설에도 소설가가 가지고 있는 느낌, 글 쓰는 소설가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가치관, 이 사람은 어떤 느낌,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동일인의 소설을 서너 편만 읽어보면, 이 사람은 시선이 따뜻한 사람, 이 사람은 냉철한 사람, 이 사람은 냉소주의자와 같은 느낌이 옵니다. 이런 것들, 즉, 글 쓰는 사람의 정서적인 느낌이 그대로 느껴지는, 그리고 글 쓰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배제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낸 글, 그게 바로 서사라고 하겠습니다. 서사는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사건을 서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게 100%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읽는 책 중에서 드라마와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예를 들어 소설을 읽은 친구가 많이 없으니까 드라마를 예로 든다고 하면은 도깨비나 아니면은 별에서 온 그대나 그게 아니라 어떠한 드라마들이 최근 트렌드가 뭐
그 시그널 같은 그런 드라마들에서는 과거에 있는 사람과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정한 시간에 서로 통화가 되거나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든지 서로 각각 다른 시간과 공간 속에 있지만은 그게 시간 자체가 하나는 과거고 하나는 현재 혹은 하나는 현재고 하나는 미래 이런 식으로 시간이 역전이 되거나 그 다음에 공간 자체가, 배경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그 사건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와 같은 육하 원칙을 염두에 두고 그러한 사건이 어떤 식으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를 따져서 인과적으로 서술하는 것. 그것이 서사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사문은 기본 3단 구성이에요. 처음, 중간, 끝 이렇게. 근데 필요에 의해서는 4단, 5단, 6단 구성까지 늘려가셔도 괜찮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서사문의 글의 분량이 많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러분이 간단하게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일기를 쓴다고 생각했을 때 처음, 중간, 끝으로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죠?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난 것을 간단하게 쓰겠다 하면 처음, 중간, 끝으로. 그게 아니라 조금 더 복잡하게 쓰겠다라고 하면은 중간 부분의 단계를 사건이 발생, 사건의 해결로 쓰시던지 아니면은 사건의 발생, 사건의 전개, 사건의 클라이막스, 사건의 해결,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의 생각을 덧붙이는 단계로 구성을 하시던지. 그래서 이 구성은 기본 3단에서 글 쓰는 사람이 얼마든지 늘려가면서 구성을 할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건,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펼쳐지는 상황에서는 다양한 인물이나 움직임의 공존을 위한 관점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즉,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면은 내가 신처럼 인물 A, B, C의 마음속까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작가 관찰자 시점이라면은 나는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어떤 일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서술하거나 행동을 묘사함으로 인해서 그 인물들의 성격이라든지 그 인물들이 얼마나 까탈스럽고 위험한 인물인지를 서술해 놓음으로써 다음번에 일어날 어떤 극적인 사건, 그게 이 인물이 예를 들어서 좀 부정적으로 묘사되어 있다면은 다음번에 무섭거나 뭐 살인이나 어떤 범죄에 가까운 사건이 일어날 것이고, 그죠? 이 인물이 굉장히 유쾌한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물론 이 유쾌한 사람은 살인을 당하거나 범죄물로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되게 유머러스하거나 어이없거나 너무 귀여운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서사를 쓰실 때에는 다양한 인물이 어떠한 사건에 휘말리고 거기에서 갈등이 생기고 그 다음에 어떤 의미, 그러한 갈등이 어떠한 의미나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이 거의 복합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사건이 일어나고 끝나고 하는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이 서사를 하실 때에 내가 어떤 관점, 완전히 지배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쓸 건지, 그래서 상대의 마음까지도 다 정리를 해서 내가 서술해서 보여줄 건지, 그게 아니라 이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읽는 사람이 알게끔 관찰자 시점으로 쓸 건지 이것들을 여러분이 관점을 고정시켜서 설명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되셨죠? 이제 여러분께서 한번 구경을 해보시겠습니다. 이 작품은 서정주 시인의 신부라는 시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 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다 읽으셨는지요? 이게 전라도 어느 지방에 내려오는 옛날 이야기, 구전되어 오는 이야기를 서정주 시인이 너무나도 슬픈 느낌을 받은 관계로 요 시를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요 작품만 봐주세요. 서정주 시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할 얘기가 많지만 여기서는 제가 서사문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만 봐주시기를 바라고. 자, 보세요. 어떤 사건이 발생하죠. 이 장면에서 신랑과 신부가 등장인물로 나오고, 그죠?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첫날 밤이라는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요게 배경이죠. 여기까지가. 근데 사건의 시작이 신랑이 오줌이 급해져서 냉큼 일어나다가 신랑의 그죠? 옷자락이 문 돌적이에 걸렸어요. 근데 신랑은 그거를 신부가 음탕해가지고 옷을 잡아당긴다라고 오해를 하고 한 번만 돌아보면 될 것을 돌아보지도 않고 나가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화장실에 갔다가 아이고 이 여자는 안 되겠다라고 하고는 뒤도 보지도 않고 그 길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신부의 입장에서는 이 당시에는 이게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히 통했던 것이죠. 남편이 그 쪽두리를 쓴 귀민 머리를 풀어주지 않으며 머리를 내려주지 올려준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남편이 귀민 머리를 풀어주고 족두리를 내려주고 하지 않으면은 어쨌든 꼼짝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 규칙이었기 때문에 40년인가 50년이 지나서 이 남편이었던 신랑이었던 사람이 다른 일 때문에 신분의 집 옆을 지나가다가 그래도 과거에 음탕한 사람이었지만은 결혼식을 올렸던 사람의 집인데라는 생각으로 신부방 문을 열어봅니다. 그랬더니 신부는 첫날 밤 40년인가 50년 전 신랑이 도망갈 때의 그 모습 그대로 기민 머리만 풀린 채 첫날 밤 모양 그대로 그 옷을 그대로 앉아서 4, 50년을 그대로 기다린 것이죠. 그래서 신랑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생각에 가서 어루만지니까 매운 죄가 되어서 폭삭 내려앉아 버린 것이죠.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전통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신랑이 규민머리를 다 풀어주고 족두리를 내려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신부는 그 당시 전통에 따르면은 이게 자기 스스로 옷을 벗는다든지 자기 스스로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이런 행동 자체가 되게 음탕하거나 부적합하기 때문에 그대로 기다린 것이죠. 그리고 그대로 앉아서 제가 되어서 그렇죠. 내려앉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짧은 글 속에서 시입니다. 한 편의 시 속에서 신랑과 신부 사이에 어떤 사건이 언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와 같이 육하 원칙으로 요 짧은 글 안에서 여러분이 설명할 수가 있어요. 물론 서정주 시인 자체가 워낙 글을 잘 쓰니까 군더더기 하나도 없이 굉장히 감동을 주면서 굉장히 서글프고 슬픈 느낌을 같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면서도 여기에서 그 어떤 문장도 단 하나의 문장도 크게 손볼 곳이 빼거나 더할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어떠한 사건이 어떤 인물이 등장하고 그 인물들이 사이에 사건이 발생하고 그 인물들의 움직임 속에서 그게 갈등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고 요 전체 사건에서 그리고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요 짧은 글 안에서도 사건이 발생하고 클라이막스로 갔다가 어떻게 해결됐는지가 한눈에 보입니다. 이렇게 어떤 스토리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서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벽하게 육하 원칙에 뭐 하나 빠뜨릴 거 없이 그 다음에 군더더기 표현 없이 이렇게 쓰기 위해서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부분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어릴 때 그 부모님이 읽어주셨던 해와 달이 된 오누이라는 옛날 이야기의 간략한 줄거리예요. 그래서 보세요. 어머니가 오누이를 데리고 산속 외딴 집에 살고 있었다.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호랑이를 만났다. 어머니를 잡아먹은 호랑이는 오누이를 잡아먹으려고 외딴 집을 찾아갔다. 오누이는 어머니가 아니라 그저 외딴 집을 찾아온 사람이 호랑이인 것을 알고 달아났다.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간 오누이는 해와 달이 되었다. 지금 5개 정도의 문장으로 해와 달이 된 오누이를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렇죠? 뭐 요 사이만 하더라도 오누이가 어머니가 아니라 호랑이인 것을 알고 달아났다와 하늘로 올라간 오누이는 해와 달이 되었다. 요 사이에 엄청 많은 에피소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거예요? 이제 호랑이인 것을 알고 오누이가 뒷마당으로 달아났죠. 그래서 호랑이가 찾다가 가만 봤더니 우물 안 속에 오누이의 그림자가 달빛에 비칩니다. 그래서 우물 안에 안을 보고 얘기해요. 얘들아 너희들 거기 어떻게 들어갔니?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우스꽝스러워서 그 누이가 그죠? 깔깔깔 웃습니다. 여동생이. 그래서 그 소리 나는 쪽으로 호랑이가 쳐다봤더니 알고 봤더니 집 뒤에 있는 나무 위에 이 오누이가 올라가 있은 것이죠. 그래서 호랑이가 그때부터 이제 나무에 올라가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해요. 그죠? 우물 안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이 호랑이도 그 오누이를 잡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죠. 근데 이제 그 모습이 너무 우스꽝스러워서 또 이 여동생이 얘기해요. 뭐 오빠는 꾀를 부려가지고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오면 된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호랑이가 또 참기름을 발라봐요. 그 다음에 오빠는 또 더 미끄러운 걸 얘기하면서 발라봐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웃기니까 여동생이 깔깔깔깔 웃으면서 바보 도끼로 홈을 만들어가지고 그 홈을 밟고 올라오면 될 것을 이라고 사실을 이야기해 버립니다. 그래서 오빠랑 오늘 오빠가 여동생을 혼내요. 그걸 알려주면 어떡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벌써 알아내가지고는 올라오고 있죠. 호랑이가.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오누이가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하늘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살리고 싶으시면은 튼튼한 동아줄을, 죽이고 싶으시면은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좀 이따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와요. 그래서 오누이가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을 잡고 두 명의 오누이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호랑이도 손을 모으고 기도하죠. 하느님, 저를 죽이고 싶으시면 썩은 동아줄을, 살리고 싶으시면 튼튼한 동아줄을. 그래서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와요. 그래서 호랑이도 그 동아줄을 잡고 하늘로 따라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다가 동아줄이 뚝 끊어지면서 호랑이가 밑에 밭으로 툭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 밭에 있는 곡식에 호랑이의 피가 튀어서 이때부터 이 곡식이 뭐냐면은 수수예요. 수수라는 곡식은 이때부터 붉은 호랑이의 피를 머금어서 붉은 빛을 띠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누이가 어머니가 아니라 호랑이인 것을 알고 달아났다와 하늘로 올라간 오누이는 여동생은 무서운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해가 되고 오빠는 그저 용감하니까 밤을 지키는 달이 되었다와 같은 내용. 요 한 문장과 한 문장, 네 번째 문장과 다섯 번째 문장 사이에 이렇게 많은 에피소드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왜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린 것처럼 서사문을 작성하실 때 여러분께서 이 모든 스토리를 꼼꼼하게, 그러니까 오누이 산속 외딴 집에 살았고 돌아오는 길에 호랑이를 만났다. 요 사이에도 어머니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마을에 내려가서 잔칫집에서 대신 일을 해주고 일을 한 대가로 음식을 얻어오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떠한 우리가 중심 문장을 5개를 잡았는데 이 문장과 문장 사이에 들어있는 수많은 에피소드를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꼼꼼하게 챙겨서 글을 쓰기 시작하면은 끝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 서사문을 쓰실 때에는 그 분량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체크하신 후에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중심 문장을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 인물과 사건과 그 사건이 절정에 이르고 마무리로 들어가는 만약에 3단계로 할 것이다 그러면 3문장으로 4단계면 4문장, 5단계면 5, 6단계면 6문장으로 이런 식으로 뼈대를 먼저 세우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께서는 그 여러분이 써야 하는 분량 안에 흐트러짐 없이 적당히 내용을 분배해서 글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뼈대를 먼저 여러분이 구성을 몇 단계로 할 건지를 먼저 정하시고 이런 식으로 뼈대를 먼저 잡아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여러분께서 메모 형식으로 메모하고 글쓰기를 진행하셔도 되고 메모를 하지 않고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되셨어요? 그러면 빠뜨리는 내용 없이 골고루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서사문이 굉장히 탄탄해지는 결과를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제가 덧붙인 파일에 계용묵 선생의 구두라는 작품을 덧붙여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게 양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으시고 육하 원칙에 누가 왜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
그죠? 이런 어떻게와 같이 육하 원칙에 맞게끔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해와 달이 된 오누이처럼 이 계용묵의 구두라는 작품을 기본 골격을 만들어서 여러분께서 인과적으로 연결하면서 서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직접 한번 체험해 보시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덧붙임 파일로 해 놓은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아직 프린트를 하지 않으셨다면은 프린트를 하셔서 밑줄을 그으면서 요 단락들에서 보이고 있는 중심 문장들을 골라서 그 중심 문장을 뼈대로 활용하시면은 제일 쉬워요. 근데 그게 안 됐다, 아직 프린트를 못했다 하시면 멈추시고 프린트를 하는 게 제일 좋고요. 프린트를 한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화면을 살펴보시면서 옆에 종이가 있으시면 빈 종이에다가 조금 전에 해와 달이 된 오누이처럼 여러분이 쓸 서사문의 뼈대를 한번 실제로 만들어 보시겠습니다. 자, 읽을 시간을 조금 드릴게요. 읽으십시오.
자, 글을 읽고 뼈대 잡기를 한번 해 보셨는지요? 이게 지금 어렵다면은 하나, 둘, 셋, 네 단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께서 네 단락에서 각각의 단락에서 그렇죠? 뭐예요? 중심 어떤 사건들, 그죠?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건 뭐예요? 뒤축에다가 구두 수선을 맡겼더니 뒤축에다가 징을 박아 놓았죠. 그래서 어느 날 창경궁을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서 20 내외의 젊은 여자가 그저 또그닥거리는 소리에 안심이 되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요? 그러는가 보다 하고 있다가 여자가 계속 돌아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죠? 자기가 이렇게 보기에는 그쵸. 그 여자가 또그닥거리는 구두 소리가 자기를 위협하느라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 같다는 것을 인지한 거죠. 그리고 근데 이제 지금 와가지고 그 여자한테 그러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서 그 여자를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죠? 해주기 위해서 여자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조금 빨리 걸었더니 여자는 더더더더더더 빨리 걷고 그러다 보니까 또각거리는 소리가 랠리를 하듯이 이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남자가 이제 이 여자를 지나쳐 가려는 순간 여자가 있는 힘껏 걸음을 걸어가지고 마지막에 박차를 가했더니 이 여자는 어, 있는 힘껏 걷다가 옆골목으로 살짝 빠져서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어, 마지막에 얘기하죠. 여자는 왜 그리 남자를 믿지 못하는 것일까? 이렇게 하면서 뼈대를 여러분께서 당장 잡기가 힘드시다면은 각각의 단락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나 여러분이 생각건데 이 단락에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지라고 대표할 수 있는 문장들을 찾아서 그 문장들을 여러분의 표현으로 바꾸어서 정리하시면은 그게 뼈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뼈대를 정해놓고 여러분이 계용목 선생처럼 그 뼈대 사이사이에 이제 이 작품을 읽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여러분이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계용목의 구두라는 작품을 덮어놓고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뼈대 사이사이에 에피소드를 메모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계용목 선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옆에다가 새로운 구두라는 작품을 한번 써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글이 완성이 되면 지금 계용목 선생이 쓴 구두와 원본과 비교를 해서 어떤 게 내가 더 낫고 혹은 어떤 게 내가 부족한지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의실에서 만났다면 여러분은 지금 보고 계시는 요 네 가지 중에서 하나만 고르셔가지고 어떤 일이, 어떤 사건이, 어떤 인물이 그죠? 육하 원칙에 따라서 여러분이 보통은 대부분 시간적인 순서, 시간적 서술을 따라서 그 사건이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읽는 사람이 공감할 수 있게끔 여러분의 감정이나 그 당시의 느낌이나 그 당시에 여러분이 느꼈을 법한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다 전달되게끔 써야지만 그게 좋은 서사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제 요렇게 우리는 한 학기의 마무리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께서 글쓰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시느라 연습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뒷부분에 설명문과 논증문, 비평문과 같은 글쓰기를 실제로
한 편의 글을 쓰시느라고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글쓰기라는 것이 자전거 타기와 비슷합니다. 많이 써보아서 익숙해져야지 잘 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언제 어디서든 손글씨로 글을 쓸 수 있게끔 하루에 하나 정도는 반드시 쓴다는 마음으로 자주자주 써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아실 수 있겠지만은 글쓰기라는 것이 여러분이 나중에 졸업할 즈음에 익숙해지기만 한다면 굉장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자, 되셨죠? 한 학기 동안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